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귀를 뚫어야 하고요. 한마디로 단어에 익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어에 우리가 익숙하기 위해서는 반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용어가 귀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학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귀에 익을 때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한국 교육사, 논술에서는 기출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알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고대 국가에서는 부족 연맹 국가, 부족 국가 다음 단계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교육,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로 넘어와서 국학과 독서 삼품과에 대해서 알아야겠고요. 화랑도 교육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야겠죠. 고려 시대로 넘어와서 관학과 사학 그리고 과거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육기관으로서 관학과 사학 그리고 과거제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전 중기 교육 사상이 어떠했는지, 후기에서는 실학이었죠. 다섯 번째로 구한말 신교육, 구한말에 개화기와 강점기가 있었죠. 나눠서 봐야 되겠고, 근현대로 넘어와서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이후의 교육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고대 국가입니다. 고대 국가는 부족 국가에서 부족 연맹체 국가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부족 연맹 국가는 부족 국가 다음 단계입니다. 고조선이 있겠죠. 고조선은 홍익인간 이념과 8조 근법의 도덕교육 및 사회교화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었죠. 여기서 홍익인간은 알다시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고 교육 이념입니다. 8조 근법을 토대로 도덕교육 및 사회교화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 8가지 8조 근법이 있죠. 고조선의 8조 근법은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와 같이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입했던 도덕적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국시대의 교육, 문자의 사용과 유학의 보급이 이루어져서 학교 교육을 성립하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었죠. 이 삼국시대의 교육의 목적에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죠. 따라서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 내용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인재의 양성, 그리고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인을 양성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죠. 이 삼국시대의 교육의 특징을 보면은 유교 경전을 통해서 문자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 두 번째, 당나라 교육 제도를 모방한 교육이었다. 세 번째, 조직적인 학교 교육은 고구려 때의 태학이 시초이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럼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당나라의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주입식이었고요. 암기식 방법의 모방 교육이었죠. 자, 그럼 삼국시대 교육의 고구려부터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관학으로서 태학이 있었습니다. 이 태학은 국립교육기관이고요.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은 태학인 것이죠. 이 태학의 교육 목적은 유교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양성하고 고대 국가체제를 확립하는 것. 교육 내용으로서는요, 중국 태학의 오경과 삼사, 삼국지, 진춘추 등이 있었습니다. 사학으로서는 경당이 있었죠. 각 지방에 둔 사학기관으로서 최초의 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당에서의 교육 목적은 문무를 일치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육 목적이었고요. 교육 내용으로서는 평민층의 자제들에게도 경학이나 문학, 무예 등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2001년 초등 기출문제를 보면요, 일반 민중이 독서를 좋아하며 가난한 서민들까지도 각기 내거리마다 큰 집을 짓고 미혼 자제들이 밤낮으로 여기 모여서 글 읽기와 활쏘기를 하였다. 이러한 사료들을 보아서 고구려의 경당은 문무일치 교육과 일반 대중에게 널리 교육이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태학은 귀족 중심으로 중앙에 위치했었다면 경당은 지방에 세운 사학인 것입니다. 다음 백제가 있었는데요. 박사제와 뇌법제평 그리고 서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역시 교육제도가 있었다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박사는 가르치는 일을 맡은 관직이고요. 박사제도는 모시박사, 의박사, 오경박사 등이 있었다는 것으로 교육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뇌법 자평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교육인적부 장관직에 해당하는 관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료들을 볼 때 백제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신라하면 화랑도가 생각나죠. 화랑도는 청소년의 민간 수양 단체였고요. 민간 단체에서 조직한 사설 단체입니다. 이 목적은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고급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전쟁 시, 전시에는 전사단의 공급원이 되기도 했고요. 이 화랑도에서 교육 내용은 원광법사의 세수 5개를 이념으로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군사적 훈련을 중시를 했습니다. 교육 방법으로서는 상마이도의, 상열이가학, 유호산수, 무언부지가 있었습니다. 상마이도의는 유불선의 종교적인 도의 진리이고, 상열이가락은 노래와 춤추고 서로 이게 바로 3대 교과목의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가 유호산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놀게 하고, 이러면서 전인을 양성했던 것이죠. 화랑도의 특징으로 보면은 배타적 계층 간의 편협성을 초월하는 유교적 이상국가의 실현의 수단이 되었었고요.
심신의 단련과 사회 선도를 이념으로 교육을 했었다는 점, 또한 실생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었고요. 이 화랑도는 엄격한 조직 체계가 있었는데 먼저 우두머리로 국선 화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랑, 문호, 낭도 이런 식으로 조직 체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속 5계에서는 화랑이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죠.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고구려 태학과 화랑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태학의 설립은 국가체제의 정비와 관련이 깊다. 경당은 서민층 미혼 자제들이 공부한 곳이고 송경과 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문무가 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9년 유초등 기출문 화랑도는 유불선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정치 지도자를, 전시에는 군사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교육 방법으로는 대체로 집단적이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통일신라입니다. 삼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이제 통일이 됐죠.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국가적 필요와 당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학이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언어, 풍속, 신앙 따위를 연구를 했습니다. 국학의 2가지 목적이 있었죠. 교육 사상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 유학의 이념에 투철한 국가 관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서는요, 유학과와 기술과가 있었죠. 유학과로는 필수 과목으로 논어와 효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으로 주역, 춘추 좌시전, 모시, 상서, 문선 등이 있었습니다. 기술과에서는 신학과, 의학, 유락, 천문학 등이 있었죠. 이 통일신라 시대 때의 교육의 특징에는요,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선발 기능을 담당을 했었고, 학업과 문묘제례, 그러니까 문묘제례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3번째로는 학비 조달을 위해서 학생 노급을 책정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장학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독서 3품과가 있습니다. 독서 출신과라고도 하고요. 신라시대 때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서 3품과의 의의는 인재 등용을 객관화하기 위해서였고요. 국학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서 3품 관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독서 3품과가 있었죠. 상중하 그리고 마지막 특품이 있습니다. 이는 하품에서 특품까지 순서가 기본적인 것에서 점차 지식이 확대되도록 구성을 했었고요. 하품을 보면은 공례와 효경을 읽은 자, 그리고 중품은 논어, 공례, 효경을 읽은 자, 상품은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을 읽어서 그 뜻을 잘 통하고 아울러서 논어, 효경에도 밝은 자를 선발을 했고요. 특품으로서는 오경에 주역, 시경, 서경, 예기, 춘추, 그리고 3사로서는 사기, 한서, 후한서, 또한 제자백가의 설을 능통한 자를 특품으로 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례와 효경에서 시작해서 중품에는 논어가, 그리고 상품에서는 충의 대의를 강조하는 춘추와 문학서인 문선, 특품에는 더 큰 지식을 요구하는 단계적인 시험 체계였던 것이죠. 신라에서는 가정과 국가가 요구하는 윤리 도덕을 기본 지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배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교육 사상가로서는요, 원광법사가 있었고, 이 원광법사는 세속 5계를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그리고 교육 방법, 교수법으로는 신체적 훈련과 정신적 수양, 한마디로 지덕체를 겸비한 화랑을, 다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효대사가 있습니다. 이 원효대사의 교육 이념으로서는 화쟁사상으로 불리는 불교의 대중화에 힘을 썼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쟁사상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의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원효가 말했던 교육적 인간상은 주체적 의식을 갖고 물질과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중도인을 추구하는 것이었고요. 교육 방법으로서는 문예가를 부르며 거리에서 민중교화를 했죠. 우리는 이걸 시청각적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이야기한 일체 유심조가 있었죠. 이거는 바로 유심연기 사상의 의의와 교육을 보면요,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일체의 존재는 상대적 의존관계에 의한 인연의 작용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그 다음날 깨달은 생각이 바로 일체의 유심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교육으로서 인간됨을 위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고 의지로 체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타율적이고 모방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자학자습, 스스로 자학자습에 의한 교육을 중요시 했었습니다. 설총이 있었는데요. 설총은 교육 이념으로서 덕을 가지고 선한 정치를 하는 것을, 그 교육 목적으로서는 남을 헐뜯지 않고 힘을 합해서 돕는 정직인과 실력을 겸하도록, 교육 방법으로는 화한계에서 비유적 교육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최치원이라는 인물도 있었죠. 교육사상으로서 유불도교의 사상과 화랑도의 교육사상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잠깐 보면 원효의 유심연기 사상은 내적 자각의 교육적 의의가 있고 탐구학습과 창의적 학습을 중시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원효는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배우고 익힌다는 뭐였죠? 자학자습을 중요시했다. 다음 고려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 때는 전통적 교육 제도가 상당히 체제를 갖추었고 이때 확립된 제도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죠. 정치적 필요와 왕권 강화 때문에 제정된 이 과거 제도는 뛰어난 관리를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이는 학교 교육과 민중교화의 목적과도 일치를 했었습니다. 관학으로서 고려 때 국자감이 있었죠. 이 국자감은 유학을 가르치던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이었고요. 국가가 필요한 관리를 양성하고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를 배출했었죠. 동서학당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의 향교와 같은 수준의 동서학당은 나중에는 오보학당으로 개편이 됐고요. 지방에도 역시 관립학교가 있었는데요. 향교가 있었죠. 시골에 있는 문묘와 거기에 속한 관립학교인 것입니다. 공자의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강의도 했었던 것이죠. 고려 때 사학으로 개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 있었죠. 12공도, 문헌공도를 비롯한 당시 유명 사학이 12개가 있었다는 것을 12도라고 하고요. 국자감 교육의 부실함에 불만을 품는 유생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지금도 공교육에 불만을 품은 학원들이 이처럼 국자감 교육의 부실함에 불만을 품은 유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예전에는 12도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초등교육기관인 향촌이 있었는데요. 이 향촌에서는 사족과 백성의 초등교육기관이었고 고려 때 경관과 사설하는 서당 형태의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고려의 과거 제도는 문무관을 등용할 때 보던 시험인데요. 한리박사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중국식 과거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과거 제도의 목적은 마찬가지로 정치적 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있었고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있었고 고려조 때 학교 교육과 민중교회의 목적과도 일치를 했었다는 거. 과거 제도에는 당연히 문신도 있었고 무인도 있었고 작거도 있었겠죠. 그래서 문신을 선발할 때는 제술과 명경이 있었는데요. 이 제술은 시, 부, 송, 책 등의 문예, 그러니까 문해를 겨루는 시험을 합니다. 제술은 쓴다는 거죠. 요즘 말하는 논술처럼요. 그 다음에 명경과는 서역, 시, 춘추 등의 암송, 이 유교 경전에 관한 구두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학보다는 문예가 더 숭상되었기 때문에 제술과가 더 중요시 되었다고 합니다. 잡과는 기술을 위한 시험이었죠. 그래서 법학, 의학, 천문학, 지리학 등 기술 과목이 있었고요. 무과도 있었죠, 당연히. 무신 선발을 등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이 무과 시험은 뒤늦게 공양왕 때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승과 시험도 있었는데요. 교종 및 선종의 승려 선발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종류와 절차를 보면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에서 예비시험을 보고요. 예비시험은 중앙과 지방에서 따로 시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올라와서 국자감에서 2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자감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당감시가 있습니다. 동당감시는 바로 본시험인 것이죠. 90년 사무관 승진 그리고 2000년 초등 기출문제를 보면요. 고려의 좌주문생 제도는 시험관과 급제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과거 급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 나갔으며 부자 간의 예로서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과거 제도를 통해서 사대주의 사상이 당연히 강화가 됐겠죠. 따라서 학문과 사상의 상고주의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이는 과거 준비와 중국 고전에만 치중해서 독자성이 없던 그런 교육이었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죠. 고려 학교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인 영성이 아닌 과거 급제하는 데에만 나중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과거 제도와 국가의 교육 목표가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 한마디로 과거 교육과 학교 교육 일치. 그리고 학교 교육이 독립성 유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2006년 초등 문제를 보면요. 고려 때 사신으로 왔던 송나라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 도경에서 고려의 교육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마을 거리의 경관과 사서가 두세 개씩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백성들의 미온 자제가 무리를 지어서 머물며 스승을 모시고 경을 배운다. 또한 어린아이들도 향선생에게 가서 배운다. 아 성하도다. 이는 고려 때 관학뿐만 아니라 사학도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고려의 교육 사상가로서 진울이 있고요. 이 진울이 이야기한 것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한다는 수행의 원리인 정의 쌍수. 여기서 말하는 정은 고요한 마음 상태를 말하고요. 해는 경전의 지위. 경전을 갈고 닦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서 두 가지 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 도노 점수가 있습니다. 도노한 다음에 점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도노는 어느 순간이 갑자기 팍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이처럼 진울은 수행의 원리, 한마디로 교수법의 단계가 있었던 거죠. 다음에 최충이 있습니다. 최충은 인의와 인륜의 도덕성을 갖춘 선비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두었고요.
구제학당을 설립했었는데요. 이 국자 간의 부실한 교육 여건과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학당을 설립하죠. 이 구제의 교육 과정은 6예를 익히고 다음에 여러 제를 거친 다음에 또 다음 단계를 거친 과정, 단계가 있었고요. 이 최충의 교육 방법으로서는 하기광습회와 각축부시가 있었습니다. 하기광습회, 학과는 매년 여름철에 승방을 빌려서 여름학기 강습을 운영을 했었고요. 각축부시는 속성으로 글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 과거 시험입니다. 초에 이제 금을 그려놓고 그 금 있는 데까지 탈 때까지 시를 지어서 읊는 시짓기 대회를 열어서 성적대로 차례대로 앉혔다고 합니다. 이 구제에서는 국영 3사를 중심으로 과거 시험 교육에 매진을 했지만은 시와 문장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음 인물로 안양이 있는데요. 안양의 교육 목적은 충효, 예신, 경성 이 덕목을 실천하는 인간상을 구현을 하려고 노력했고 교육 방법으로서는 사물의 이치를 따져서 궁극적 본질을 밝히는 경물치지, 엄격함과 친애함을 강조해서 학생 스스로 깨우치고 감아받도록 하는 비유를 사용했고요. 관리 등에게 차등 기부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인재 양성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유학 장려책, 한마디로 장학제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색이라는 인물도 있는데요. 이 이색은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은 이이고 만물을 분화시키는 것은 성이다라고 말한 이성론이 있습니다. 이색의 교육 방법의 특징으로서는 단계적 교수론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의문을 논란한다. 궁금한 사항을 서로 논하고 같음과 다름을 분석하고 판별하고 그 다음에 이치에 적합하도록 절충하고 주지에 합체하도록 힘쓴다. 이런 식으로 이색은 교육 방법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2004년 유초등 기출문제를 보면요.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사대주의 교육 사상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문과 사상에서도 상부주의 경향이 짙어졌다. 고려의 학교교육과 과거제는 왕권 강화의 정치적 목적과 관리 선발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의 독자성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통일신라 기출문제를 보면요. 공부는 마음을 닦는 일이고 자신의 본래의 면목인 진심을 찾는 일이다. 공부 중에는 정과 해, 아까 정과 해에 대해서 언급해드렸죠. 정과 해가 다 같이 중요하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계속 공부가 필요하다고 누가 말했죠? 진울이 주장했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조선의 이념과 특징 보겠습니다. 이 조선은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유교는 인의 예지나 충효와 같은 덕목을 중요시했죠. 관학을 부흥시켜서 교육 제도의 중앙 집권화를 도모했지만 이 유교 교육은 사학을 통해서 인물 중심의 개별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리학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성리학은 중국 송명나라 때 형이상학적 유학의 한 계통이었습니다. 사상 중심의 훈구학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의 본체와 인성을 논했죠. 여기서 훈구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연구해서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고전 본래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성리학은 하나의 새로운 교육 이론이었고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았죠.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사회 윤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2005년 중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교육의 주된 내용은 뭐였죠?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우주론과 심성론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과거제의 취지는 개방적인 인재 등용이었지만 특정 계층은 배제가 되었죠. 성균관의 교육 목적은 인재 양성과 제사 그리고 고급 관리의 양성에 있었습니다. 그럼 성균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교육기관으로서 관학에서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이 성균관은 최고학부의 구실이었죠. 유교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였고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지배계층의 교양과 사회적 습속을 배우기 위한 구심점이었습니다. 입학은 생원과 진사시가 원칙이었고요. 교육 내용으로서는 구제지법을 주 과정으로 삼아서 단계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양형고가 있었는데요. 유생들의 식료와 일용품을 담당하는 복지 제도도 있었고요. 성적평가도 있었죠. 제술과 강경, 여기에는 대통, 통, 약통, 조통의 단계도 있었습니다. 사부학당으로서 사학이 있었죠. 성균관의 부속 수준이었고 중등 수준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의 중앙과 동서남 네 곳에 세운 교육기관이고요. 문묘는 없었고 제사 지내는 곳 없었고요. 교관 구인법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교관 구인법은 교원을 30개월간 장기 근속시키는 거죠. 그렇게 교관 구인법이 있었고요.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부학당 사학이죠. 또한 지방에 중등 관학기관이 있었죠. 향교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에 있던 문묘와 거기에 속한 관립학교입니다. 문묘 기능과 교육 기능 그리고 사회 교화 기능까지 담당을 했었죠. 지방 유생의 교화와 민풍 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 초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학과 대학 계제로는 수학을 먼저 배우고 나서 대학을 배워야 한다는 교육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은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수신서이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 범절이나 수양을 겪은 격언, 충신, 효자 등이다. 소학은 인간교육의 밑거름을 강조하였다. 소학대학 계제로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기 전에 도덕적 실천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학은 개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죠. 서원이 있었습니다. 사림으로 불리는 지식인 집단이 서울과 향촌사회에 만들었죠. 오늘날의 중동 사학교육기관입니다. 목적은 선현 존경과 후진 장학입니다. 교육적인 의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문을 정진하게 하였고요. 또한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서당이 있었죠. 고려 때부터 존재한 범계급적 사설 초등교육기관입니다. 이 서당은 훈장과 접장 그리고 학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접장은 학도가 학도를 가르치는 것, 조교제가 있었죠. 그리고 천자문 등 학문의 기초를 익혔고요. 개인과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기도 했고 또 지역사회 교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교육 내용으로서는 강독, 읽고 내용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제술, 글쓰기, 그 다음에 습자, 글씨를 익히기. 교육 방법으로서는 개별교수법을 했고요.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이었습니다. 2005년 초등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서당에서는 천자문과 소학을 아동교육 교재로 사용했다. 그 교재는 다음과 같다. 천자문은 중국 양나라 주흥사가 지은 책이고 소학은 유첨지가 편찬하였다. 동문선습은 유학과 우리나라 중국 역사를 담고 있으며 박세무가 편찬했다. 이이가 편찬한 경목요결은 학문을 배우는 이들에게 입지를 강조한 유학입문서이다. 서당은 강독, 읽고 해석하고 제술은 글쓰기, 습자는 글씨를 익히기, 그것을 교육 내용으로 했다.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조선의 교육 목표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선인을 양성하는 거였습니다. 지어지선, 성현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 수기치인, 수기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치인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 한마디로 전인을 만들고 선인을 양성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죠. 조선의 교육 내용은 소학, 사서, 삼경, 주자가래 등을 중요시했고요. 성리학의 규범과 유교의 보급을 위해서 소학과 가래를 장려했습니다. 이 소학과 가래는 생원진사시에서는 학내강이라는 예비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학내강은 학내 고강의 준말이고요. 복시를 보기 전에 생원과 진사시에게 소학과 주자가래를 강하도록 하는 예비시험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문무양과 제도로 운영이 됐고요. 하지만은 문과를 중시했죠. 이 생원시에서는 경전을 중요시했습니다. 과거를 관학과 연결을 했고요. 대과와 속과의 과목이 성균관, 사학, 향교의 교과목과 일치했고요. 문과를 보면은 문과에는 대과와 속과가 있었죠. 속과는 대과 전에 경서를 외는 생원시와 문장을 짓는 진사시가 있습니다. 생원시에서 경서를 외고 그 다음에 진사시에서 문장을 글짓기를 시험 봤던 것이죠. 대과에서는 문과시로 임용되는 최고 단계의 시험입니다. 초시, 복시, 전시 단계로 3단계로 있었고요. 먼저 초장에서 유학 경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고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 여러 문해적 소양을 묻는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종장에서는 논술을 통한 문해적 소양을 묻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조선 전중기 교육 사상 그리고 성리학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선 전중기 교육 사상은 조선시대의 교육적 인권상과 이상은 바로 뭐였죠? 선비정신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유학을 숭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권근의 교육적 인간상으로 공과 근, 관, 신, 네 덕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을 했습니다. 권근이요. 교육 목적으로서 인재는 국가의 명맥이고 또 학문은 인재의 원기라 하여서 인재 양성을 강조했죠. 권근의 교육 방법으로서는 근소를 먼저 하고 원들을 나중에 하라. 그렇게 교육의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학을 먼저 배우고 대학으로 가야 된다. 또한 직관교수의 구현이며 최초의 시청각 교육인 입학도서라는 저서도 있죠. 2007년 초등 기출문제를 보면요. 권근은 성리학의 주 교재인 대학과 중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수용 도표로 조선시대 도설류 교재의 효시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평소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저자의 답을 싣고 있다. 또한 사서 오경의 핵심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초학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게 바로 입학도설입니다. 다음은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이왕입니다. 이왕은 학문의 수양 방법으로서 거경과 국리를 통해서 학문을 완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문의 위기지학, 즉 위기지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됨을 위한 것을 강조를 했죠.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신의 인간됨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세계관은 이와 기의 결합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이를 더 강조했죠. 인간관으로 인간은 잠재 가능성을 개발해서 항상 발전할 수 있다고 봤고요.
한마디로 교육 가능설의 입장이죠. 교육 목적으로서 인을 체득해서 성현에 이르는 것이었고 현실적으로는 경에 두었습니다. 이 경은 엄숙하고 처분한 자세로 항상 옳은 일에만 몰두하는 것. 따라서 이황 선생은 치지와 역행인데요. 여기서 치지는 지적 행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 이론을 바탕으로 알아가고 궁리하고, 경은 엄숙하고 처분한 자세로 항상 옳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황의 교육 방법으로서는 입지와 궁리, 경, 숙독, 신득궁행, 잠심자득을 내세웠습니다. 교수법으로는요, 조언자로서 개인차에 맞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렵고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설명해서 완전히 이해가 가게 했고, 다른 학자들과 논변할 때 이치에 맞지 않아도 반론하지 않고 친절하게 토론하고 교도했다. 교사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침을 좋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친구처럼 대해야 한다. 스승으로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모르는 것은 끝까지 알게 한다. 2004년, 2002년, 2007년, 2003년, 2008년 중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성리학자 이황이 말한 위기제학은 자기 자신의 성찰만이 진정한 공부가 된다는 뜻으로서 성인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도리와 덕행의 참뜻을 깨닫고 몸소 실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처럼 이황은 학문과 수양의 방법으로서 거경을 교육 목적으로 위기제학을 중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입니다. 이의는 주자와 태계의 이와 기가 각각 발동한다는 것에 반대 입장을 가졌습니다. 주리적 입장이 아니고 주기적 입장입니다. 이는 작용이 없고 기가 작용이 있어서 기가 작용을 먼저 일으키고 이는 올라타는 것이다.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 기가 발동해서 이가 올라타고 하나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저서로서 성학 집요와 경몽요길이 있죠. 이는 입지의 교육 사상을 강조했는데 이 입지와 성 그리고 민본주의, 여기서 말하는 입지는 뜻을 먼저 세우고 자기지향적인 자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 입지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포괄합니다. 입지는 교육 가능성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이황 선생도 마찬가지였죠. 또한 자아에 대해서 갖는 반성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의식입니다. 입지, 다음에 성이죠. 입지의 방법이 성이라고 봤고 학문의 기본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성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성은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의가 말하는 교육의 3대 이념이 있습니다. 입지, 명지, 역행. 뜻을 먼저 세우는 일이 첫 번째, 바로 입지이죠. 그 다음에 명지, 국리 명선. 밝게 알기 위해서 독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역행, 힘써서 실행한다. 입지, 명지, 역행입니다. 이의의 교육 과정론은 수학을 먼저 읽어서 근본을 밝히고 사서오경의 뜻과 이치를 터득하고 성리학서를 읽는다. 마지막으로 역사서를 읽는다. 이렇게 교육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귀납적이죠. 또한 국리, 격영, 역행을 제시했고 특히 실행으로서 뭘 중시했죠? 역행입니다. 행하는 것에 힘쓰는 것, 그것을 강조했죠. 다음 조선 후기 교육 사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실학자로서 이 실학이라는 것은 실사구시의 새로운 학풍이죠. 실학 또는 국학이라고 했고요. 실학은 그 시대 때 현실적인 의의를 지닌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유학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죠. 실사구시란 말은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를 말하죠. 먼저 실학의 흐름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유형원과 이익 등 소농민을 대변해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중기 때는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상업과 수공업 발달을 주장을 했고 정약용에 의해서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후기로 넘어가서 학문의 방법과 세계관에서 경험적이고 실증적 방법을 추구하면서 실학의 기초를 다졌죠. 실학은 바로 성리학의 관념을 벗어나서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학문입니다.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그리고 경세치용에 관한 연구이죠. 실학의 등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 이후에 피폐한 민생 구조와 사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죠. 주자학의 대립되는 양명학의 유입과 자급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종래의 사회 체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사회 정책의 대두 때문이죠. 실학 교육 사상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학문을 경멸하고 생활 속 현실을 추구했죠. 다시 말해서 사실적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 탐구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실학자들의 교육 사상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민족 지향적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무신론, 실천윤리 그런 교육관을 강조했고요. 학제 개혁론, 공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단계적 학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차를 인정하는 능력에 따른 교육을
주장을 했죠. 실학의 교육적 인간상은요, 무실 역행을 성실히 하는 인간, 노작을 통해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는 인간, 생활의 유용함을 추구하는 인간, 서양 쪽에 무언가 비슷하죠. 진보, 실용. 2001년 중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교육의 특징은 생활의 실용성을 강조한 사상이며 교육 내용의 개혁을 통해서 경전과 사서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강조했다. 이는 민족 주체정신과 실용, 실증정신을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실학교육 사상으로서 유영원 보겠습니다. 반개 유영원. 이 유영원의 교육 이념은 신분제를 타파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을 했죠. 교육적 인간상의 덕행인과 능력인을 삼았습니다. 교육 목적으로서 사회에 유용한 인물을 기르는 데 있었고요. 한마디로 사회적 자아실현이었죠. 학제 개혁안을 냈었는데 교육은 국가 통제라는 기본 관점에서 일단은 출발은 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 관리 선발을 연계하는 제도, 학교에서 인재 양성과 선발을 통합하는 것을 구상을 했죠. 공거제를 제시했는데 이 공거제는 과거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거죠. 학교 교육과 관리 선발의 일원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단선형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적재적소의 인재 양성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음은 이익입니다. 이익의 교육 이념은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학문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학문은 실생활에 유용하며 국가 부흥에 기여해야 한다. 인간평등 사상을 바탕으로서 숙례, 근검, 남녀 유별을 교육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와 교육 제도에 대한 이익의 주장은요, 현실과 유리된 내용에 대한 비판과 과거제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교육을 4단계로 구별해서 학제를 서민과 사대부의 교육 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서민과 사대부를 따로 교육 단계를 제시를 했네요. 교육 방법으로서 일신 전공의 방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신은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전공은 집중해서 학문에 정진한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집중해서 학문에 정진한다는 뜻이죠. 정밀하게 묻고 정리하는 방법인 서독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궁금한 문제를 기록해서 물어본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식과도 같죠. 다음은 홍대용입니다. 이 홍대용의 교육 사상은 양명하게 지행합일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주장하고 의무교육을 제시를 했죠.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과 실용인을 육성하는 것에 뜻을 두었죠. 이 과거제를 폐지하자. 그래서 공거제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혁신적인 개혁 사상을 제창을 했습니다. 홍대용 선생이요. 다음은 이동무입니다. 사소절에 비친 이동무의 교육 사상을 보면요, 사소절에서 아동교육에 관한 법규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사소절은 소학을 한국 시정에 맞게 조술한 책이죠. 교수법은 아동의 능력에 따라서 학습의 정도와 진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봤고, 훈육은 관용과 엄격을 조절하고 아동의 심리를 파악해서 지도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위생과 안전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교육 이념이 실학이었죠. 교육적 인간상은 수기와 위천한 인상, 한마디로 실용인을 의미합니다. 재건주의 사회적 자아실현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교육 목표로서 효와 재, 그 다음에 자를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은 교육 현실 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요. 과거제 개혁을 주장을 했고, 우학론과 불가독설에서 당시 교육적 패단을 지적을 했죠. 천자문과 통감, 사략 등은 읽지 못하게 했고요. 천자문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학편, 천자문이 아닌 이천자문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우리 역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목민심사가 있죠.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기록이죠. 다음은 9월말 신교육입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 둘. 네, 마이크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9월말 신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화기입니다. 개화기는 근대학교 설립 1895년부터 1906년까지입니다. 이 개화기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국권 피탈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 고종 13년 2월에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인들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죠.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선은 부산,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둘째, 취업 법권을 인정한다. 개항장에서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네 번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결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열받죠? 서구식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선조 말기 갑오개혁 1894년 신문제 폐지에 의해서 진행된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죠. 참고로 10년 전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망명했던 개혁파들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위세를 얻고서 돌아와서 추진한 일본식 개혁입니다. 그래서 갑오경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갑오개혁과 교육개혁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갑오개혁의 배경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조선사회 모순이 드러나서 봉건체제의 유지가 어려웠죠. 이 갑오개혁은 정치, 사회, 경제, 그 밖에도 근대적인 군사 및 경찰제도 확립과 교육개혁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에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이죠. 구질서를 배척하고 근대화의 시도 때문입니다. 갑오개혁의 내용으로는 문벌을 타파하고 모든 차별과 노비제도를 철폐하고 과거제 폐지와 교육교회 균등의 원칙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설치되었던 학무아문은 갑오개혁 때 외교와 교육을 맡던 예부에서 외부아문, 학무아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학무아문의 고시를 보면요. 영재의 교육을 강조했다. 그리고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했다.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제시했고 대학교와 전문학교 설립 취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학무아문 고시 전문 중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시국은 크게 바뀌었다. 모든 제도가 다 함께 새로워야지만 영재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먼저 세워서 서울에 행하려 하니 위로 공경대부의 아들로부터 아래로 서민의 자제 이르기까지 다 이 학교에 들어와서 배워 아침에 외고 저녁에 익혀라. 그리하여 장차 힘을 길러서 시대를 구하고 내수와 외교에 각각 크게 쓰고자 하냐니 진실로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 대학교와 전문학교도 차례로 세우려 한다. 무릇 뜻있는 자는 일심으로 가르치고 받들어 성세를 이루려는 대지를 버리지 말라. 이게 바로 학무아문 고시 전문 중심 내용입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조선 정부에서는 교육을 근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해 7월에 예부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교육 행정기관인 학무아문을 설치했습니다. 다음해 1895년 2월이 되자 고종은 교육에 관련된 특별조서를 발표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조서 혹은 교육입국조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주 내용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도덕교육에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새롭게 첨가해서 교육의 근대화를 이루려 한다는 이른바 구본신참의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을 개혁하는 내용이 아닌 1890년 일본 제국의 메이지가 발표한 교육에 관한 칙어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강한 나라는 모두 백성의 자식 수준이 발달하였으니 지식을 깨우치는 것은 교육의 선미이고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허디름과 실용을 분별해서 실용에 힘쓰고 독서나 습자로 옛사람의 찌꺼기나 줍고 시세에 어두워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종이 교육조서를 발표한 이후에 조선 정부는 이 뜻에 따라서 4월에 최초의 현대식 학교 법규라고 할 수 있는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어서 1904년까지 외국어학교 관제, 성균관 관제, 수학교령, 한성사범학교 규칙, 소학교 규칙 대강, 보조공립학교 규칙, 의학교 관제, 중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규칙, 농상공학교 규칙이 공표되어서 이들 관제에 해당하는 관립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홍범 14조를 보겠습니다. 국정개혁의 내용 14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11조의 교육에 관한 언급이 있었죠. 우리는 그 11조에 나온 교육에 관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해서 학술과 기회를 익히도록 한다. 이게 11조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보면은 평등교육 실현을 선포한 것이죠.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은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세상 돌아가는 정세에 밝아야 한다. 덕체지는 교육의 근본이다. 국가 중흥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입니다. 1차에서부터 4차 조선교육령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학교 제도와 교육 내용을 통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장악했죠. 강점기 교육 기본 정책으로는 우미라 정책을 실시했고요. 이 우미라는 기초 수준의 농업과 공업기술 전수에 치중을 했었죠. 또한 일본어 친일 교육을 강화했었습니다. 이는 일본 역사와 문화를 주입하기 위해서였죠. 일본인 교사를 배치했고요. 사립학교를 통제했습니다. 이 식민지 교육의 특징은 일제의 통감 정치 그리고 조선교육령 중심으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침략기 교육을 구분해보면 1차에서 4차까지 있습니다. 먼저 1차 무단 통치기입니다.
우민화 정책을 실시했고 사립학교를 통제했다는 것. 2차에서는요, 문화 통치계였죠. 문화적 회유책을 썼고 문화정책 추진을 했었고 조선어와 교과 수업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범학교와 대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3차는 황민화 시기입니다. 침략 전쟁이 목적이었고 복선형 제도를 폐지했고요.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고요. 또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정했습니다. 4차는 대륙 침략기입니다. 민족 말살을 위한 한국 신민화 교육 정책을 폈고요. 군사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고 한국인의 의식과 언어 그리고 역사를 말살하는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대교육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교육 월보를 통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육을 했었고요. 국사와 국어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교육적 인간상으로 성, 경, 애를 실천했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 광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초등교육으로 강명의숙이 있었고 오산학교도 세웠었죠. 이기 선생님은요, 국권 회복과 독립 정신을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주장을 했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점진학교, 대성학교를 세웠죠. 자아혁신과 무실역행 그리고 점진 공부를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교육 목적으로 튼튼한 몸과 직업교육을 강조했고요. 인간다운 도덕적 품성을 둬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 방법으로서는 성실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교육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고 이때부터 미 군정기가 들어섰죠. 미국 군부가 국가의 실권을 쥐고 있던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수립 전이죠. 미 군정기 교육 시책으로는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교과서 편찬과 보급에 힘썼고 교육 민주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문맹 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을 추진했었죠. 미군정 학교 교육을 보면은 초중등이 있죠. 초등교육은 6년제 공립 그리고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했고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촉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중등교육으로서 4년제 공립중학교를 6년제 초급과 고급을 두었고요. 고등교육으로 4년제 대학을 일원화시켰습니다. 해방 후에 미군정 교육을 담당하던 고문관들이 교육자치제도를 강력히 권장을 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 근거로 법적 기반이 1949년에 교육법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교육을 보면요. 1940년대 후반은 한국 교육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시기였죠. 1950년대에는 6.25 동란으로 인해서 교육 발전이 침체된 정책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기 시작한 기반 구축기였고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보면은 6, 70년대의 성장을 토대로 질적으로 발전한 시기였고 의무교육의 실시와 확충이 있었고요.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의 의무이다. 또한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19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가 됐죠. 중학교 교육의 양적 팽창은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극심한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과열 입시 경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놓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팽창하게 됐죠.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극심한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오히려 과열 입시 경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놓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시설이나 교원 등 여건을 평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입안을 했었지만은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게 됐죠. 1980년에 730 교육개혁안이 있었습니다. 교육 정상화 및 교육 과열 해소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 조치는 1981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출신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만 대학 입학자를 선발을 했었습니다. 이 조치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과외와 학원 수강이 금지가 됐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 현대교육 사건들이 크게 있었는데 교육자치제도를 도입을 하고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를 시행하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하고 9년제 의무교육 단계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7차 교육과정이죠.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7차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발족한 이래 7번째로 개정된 교육과정이죠.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고시로 고시된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방침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 7차 교육과정은 현재 7번째 부분 개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7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8차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수시 개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죠.
7차 교육 과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링크를 밑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22년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 고시가 또 있을 겁니다. 그거는 또 따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